네. 네. 우리 장동선 네. 박사 참 어려운 공부하신 분인데 그렇게 또 밝고 재밌을 그러니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뉴스 3 플러스를 또 함께 해주실 3프로 TV 취재팀장 권순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자, 머리가 채집 떴네. 그것까지도 정라인을 역시 오? 권 팀장님. 저 자연스럽게 네. 적어봐. 저 겉모습을 써. 정말 권 팀장님은 아니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데요. How can I don't you love you?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저 홍보. 네. 저희 3프로TV 방송 나가는 거를 놓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다음에 머니 섹션에 글로 보는 3프로TV라고 해서 다음. 네, 거기서 뭐 뉴스 3 심층 인터뷰 저녁에 하는 이제 그 심층 인터뷰하고 그 퇴근길 라이브를 텍스트로 해서 맞습니다. 올리고 있어요. 취재팀장이 취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글도 후배 정말. 기자들하고 탁 올리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또 그 관련돼서 하고 있는 뭐 중간 뭐 많이는 못 하는데 그래도 좀 취재한 얘기들도 좀 기사로 좀 쓰고 있어서 저희 그 3프로TV 그러니까 다음에 머니 섹션에 보면은 3프로TV 섹션이 있습니다. 네. 거기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머니 예. 섹션 들어가면 3프로 TV 그 내용들을 텍스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또 시각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 라이브로 시청을 하시고. 아유, 자, 고맙습니다. 첫 번째 뉴스 하시죠. 예, 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려 그런다는 기사예요. 미국 정부가 7일 현지 시간이니까 이제 오늘 밤쯤 되겠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서 첨단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신규 규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상무부가 그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네.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가 반도체 장비고 또 하나가 EDA라고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네. 근데 일종의 반도체 장비 중에는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 ASML의 장비를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게 ASML의 EUV 장비를 막으면서 중국이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 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EUV 장비 외에도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 머티리얼즈의 장비도 그 반도체 장비 중에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비 안 들어가면은 반도체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를 하게 되면은 그 중국에 있는 그 삼성전자 공장이나 SK하이닉스 공장 어떡하나 이게 좀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 인텔 거도 샀잖아요. 예, 인텔 공장도 샀어요.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 공장을 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에서는 전체 낸드의 40% 정도를 생산을 해요. 삼성이 만드는 것 중에 예. 그리고 하이닉스 우시 공장 중에는 하이닉스가 만드는 디램의 한 50% 정도를 생산을 하고 예. 뭐 그 낸드 플래시 공장 같은 경우는 큰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비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다음 공정으로 전환을 할 때 장비를 못 받으면은 전환을 못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일단 중국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외국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예.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이 인터뷰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의 목적이 중국 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를 상처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장비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가 기준이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기업에다가 반도체 장비 파는 거는 그냥 사실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외국은 그냥 별도 승인을 받으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야, 네. 그런 식으로 말만 하고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이 되게 전략적인 게 그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중국 반도체 회사들한테 물건을 못 팔게 되면은 매출 손실이 굉장히 커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를 뭐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의 희생은 뭐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중국에다가 못 팔게 하는 대신 미국에다가 그 반도체법 같은 걸 통과를 시켜서 거기다 공장을 많이 만들게 되면 네.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미국에다가 팔 수 있지 않냐. 그렇죠. 라는 것을 당근으로 제시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못 파는 것과 미국에 파는 것을 상쇄시켜주는 이런 전략적인 포지션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미국 정부 지원받으면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 못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받으면 중국에는 투자 못한다. 네. 이게 가드레일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야 이게 뭔가 좀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서도 그 사실 중국의 YTMC 같은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치고 올라오는 게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뭐 크게 나쁠 건 아닌 것 같다. 뭐 장비도 못 받을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 기업한테 장비를 줄 수는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게 그렇게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나쁜 걸까? 라는 얘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그러니까 요새 그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주가 좀 괜찮잖아요. 네. 이게 뉴스가 좋아서 반도체 주가가 좋은 건지 주가가 좋아서 이런 호재로 해석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서 파운드리 분야를 지목을 하면서 야, 지금 삼성전자 현금도 많고 기술 리더십도 있고 할 때 파운드리 투자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긴장과 공포가 올라오면 그럴수록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주목을 받게 될 거다라는 네. 보도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연결해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가 중국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된 와중에 갑자기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막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막 8%, 9% 뭐 이렇게 예, 반도체 장비.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켓 타이밍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어제 그 메모리 수요에 대한 바닥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경제 전망이 좀 먼저 움직여줄 때까지는 좀 조심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메모리에 반등을 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에 대한 근거가 재고가 좀 줄어들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예. 이게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서 그 감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감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투자를 감산한다는 건 투자를 덜 한다는 거고 투자를 덜 한다는 거는 반도체 장비 쪽에 주문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는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 장비주가 오르는 건 뭘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반도체 시황이 반등할 때 전에 반도체 장비가 먼저 움직인다. 그럼 다시 순서를 잡아드릴게요. 네. 메모리 감산을 하게 되면 메모리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데 이 메모리 투자를 감소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가격이 오른다. 요 사이클이 하나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거에 앞서서 장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장비가 오른다. 네. 이 논리가 지금 시장에서 묘하게 얽혀 있거든요. 근데 현재 단계에서는 감산하고 나서 장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거다라는 심리보다는 이 메모리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면 장비주가 먼저 움직인다. 네. 요게 지금 먼저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어요. 좀 두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묘하게 맞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두 얘기가 상충되는데 예. 그 중에 지금 장비주가 움직이는 논리는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 장비가 먼저 움직일 것이다. 요 논리가 어제 시장에서 좀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그 두 얘기를 합치면 결국 감산하면 장비주도 오른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감산하면 감산할 거니까 가격 오를 것 같아서 저 반도체주는 올라고. 그러니까 순서가 네. 그러니까 실적에 있는 순서로 보면 그러니까 메모리 투자를 감산을 하게 되면 장비 실적이 안 좋아지는 단계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거니까 메모리 장비가 먼저 움직일 거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통상은 제가 알기로는 세트가 먼저 움직여 주거든요. 삼성전자, 닉스 이런 게 먼저 움직여 준 다음에 예. 그 밑에 단에 있는
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따라가지 예. 장비가 먼저 움직이진 않거든 원래는. 그러니까 요 논리들이 뭔가 오르기 위한 논리를 만든 건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이 맞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헷갈려서 오늘 말씀을 좀 네, 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순서는 이렇다. 그럼 원래 순서대로 주가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주가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논리로 움직이고 있지만 네. 이 순서는 이렇다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 그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튼 이 뉴스는 그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장비 수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를 하는데 우리 기업들도 뭐 중국에도 공장들이 있고 하니까 피해를 좀 입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기업의 피해는 생각보다 아마 크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더 플러스로 우리가 볼 만한 요소가 좀 있다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갈까요? 그러시죠. 예, 그 미중 무역 규모는 커졌지만 상호 의존성은 줄고 있다라는 내용의 무역협회 보고서가 나와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막 엄청 으르렁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호 무역 규모가 지난해 최대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그냥 정치적 수사인가? 그러니까 미국 내부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는 소리인가? 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합니다. 이게 교역 규모는 점점 커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나왔던 얘기는 상호 의존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규모는 2018년 6,823억 달러에서 지금 지난해 6,91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어요. 네. 여기 더해서 올해도 상반기에 16.2%가 늘었는데요. 근데 미국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에서 올해 상반기 13.5%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규모는 늘었는데 네.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무역 비중은 좀 낮아졌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서 올해 상반기 12.5%로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전체 무역 규모는 커졌는데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에서의 그 무역이 막혀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이거를 4년간을 정리한 보고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막아놓은 게 있고 네. 통신 장비 부분에서 위구르 강제노동법 미국이 발의한 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없었으면은 사실 5G 장비에서 화웨이가 전 세계 시장 거의 한 절반은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막힌 측면이 있고 그리고서 이제 보고서에서 하는 얘기는 그 미중의 무역 디커플링이 지속이 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차단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역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그거를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서로가 기술과 발전, 그러니까 기술 발전과 성장을 지연시킬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막으면서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디커플링은 일어날 거라는 거고 또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가 문제다. 미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그리고 치포에 포함된 한국, 일본, 대만 모두 대중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이라 그렇죠.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문제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보고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하여튼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규모 자체는 늘었으나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 예.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미래 기술 발전 부분에 대한 섹터를 막는 부분이다. 네. 그리고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무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공매도 관련된 뉴스 준비해 오셨군요. 예, 요즘 국정감사 시즌이라 어제 금융위 했죠. 예, 금융위가 국정감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대변을 하는 모습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융당국 정부에서는 시장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말을 되게 아끼는 측면이 있고 그 국회의원님들은 막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니까. 예, 그걸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세게 이제 압박을 했어요. 금융위원장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제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렇게 말을 좀 잘못하게 되면 시장에 또 이게 바로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또 뭐 장이 열려 있는 시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주현 위원장은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자기 입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할 거라고 받아들일 거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할 거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안 넘어갔잖아요. 금융당국의 수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이 이거를 좀 더 집요하게 들어가면서 개인 소신 없냐. 정책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인 소신이라도 개인 한번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예. 그렇게라도 그게 개인 그 얘기.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장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게 개인 소신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막 현장에서 분위기 되게 살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계속 일시적 조치 필요 없다는 거냐. 그럼 이제 이 정도까지 압박을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 얘기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통상 그렇게 하죠. 예, 근데 거기에서도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슨 답변이 이러냐 일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이런 근데 분위기가 그게 이제 야당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야당 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했던 얘기인데 네. 뭐 금융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만 생각하겠지만 국회는 지금 굉장히 이 하락장과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갖고 지금 시장은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시가 됐다는 의견이다. 이거는 금융위원장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좀 얘기를 하겠다. 그 정무위원장이 얘기했다. 정무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좀 묘한 거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 또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네. 또 달랐어요. 이게 기자들 이거는 국정감사는 아니었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있었는데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시장 쏠림이 발생한다면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 국정감사장이 아니니까 그랬겠지.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어떤 부분이 좀 신경이 좀 쓰였냐면은 이 얘기도 마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펀더멘털과 비교해 지표가 크게 이탈됐다거나 뭐 그런 상식적인 면에서 공감대가 있으면 모든 조치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 이게 금융감독원장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조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금융위원회가 하는 조치예요. 네. 정책이니까. 예, 그런데 정책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여기에서 막 얘기할 수 없다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 조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금융감독원장은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어떤 과거 경력을 보면은 금융위원장은 정통 금융관료 출신이고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이는 좀 온도차가 좀 있다는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는 시장은 굉장히 예민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말보다는 행동과 지표 원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증시안정기금과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바로 나올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걸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런 조치가 바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등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210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뭔가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안정기금이 준비되고 있고 안정기금이 나오면 공매도는 패키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회하면 이게 나올 거다. 말보다는 이런 지표와 원칙에 따라서 2020년도 3월에도 예. 정확히 3월 19일 날 그 조치가 나왔나요? 3월 19일 날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점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날 나온 게 아니고 조금 인터벌이 있어 약간 반등한 국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레벨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네. 급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예.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놓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준비되면 요이 땅을 언제 쏠 거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같이 이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든 반등장에서 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따라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전 조치가 이때쯤에 나올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좀 정확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냥 일정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 IMF 총재가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 하향한다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거는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공식적인 경제 전망 발표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시가 되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할 거고 오후에 LG전자 실적 발표 나올 겁니다. 오늘 예, 그거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는 3월 13일 날 아마 공매도 금지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아니, 4월 초 아니에요? 뭐 3월 13일에 그 공매도 금지 나온 다음에 그럼 일주일 동안 계속 폭락했다고? 뭐 여기 그게 3월 13일 날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런가요? 예, 뭐 채팅에서 이제 그렇게 나와갖고 예.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매도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